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거의 뭐 100일 전까지는 매일매일 아이를 씻겨야죠, 그죠? 내가 콩을 싸서 기저귀에 막 뭉개도 씻고 나서 엉덩이에 뽀뽀도 해주고 그러죠. 처음에는 아기를 처음 딱 나와서 안았을 때는 어때요? 이게 내 아기야? 하고 신비로운 듯지만 약간 어색함도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내 모습도 여기 보이고 내 짝꿍 모습도 보이고 뭐 할아버지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막 보이면서 점점점 사랑스러워져요.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엄마들은 배고프다는 거를 신호를 금방 느껴서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주죠. 그러니까 똥을 싸서 나 지금 질척질척해 싫어 이렇게 울면 울음소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남편들은 잘 모르죠. 저도 이렇게 아이를 둘 키우는데 몰라요. 저는. 근데 아내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똥을 쌌구나. 지금 뭐가 불편하구나를 잘 알아요. 그러면 안다는 게 뭘까요, 선생님? 제가 금방 아이가 울음소리에 다른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럼 안다는 게 뭘까요? 연결돼서 느끼는 거. 또 고백했던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거.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 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남편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데 아내는 알아요. 남편은 모르는데 아내는 안다. 뭐예요? 뭘 안다는 걸까요?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상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나와 관계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미 시작되고 그 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관계가 뭔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통이 일어나고 교환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뭔가 실천, 실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초등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은 실제로 내가 아주 오래 여기 나태주 씨의 시처럼 아주 오래 보고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떨까요? 대상에 대한 느낌을 온전하게 내가 가질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등교육,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어린이들, 특히 초등교육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건 참 교육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 많은 그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순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실체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보내기 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죠. 걱정도 되고. 그죠? 왜 그럴까요? 설레고 기쁜 것이 더 커야 될 텐데 그 뒷면에 두려움도 있고 뭔가 이렇게 조바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쟁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다시 살아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하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떨까? 그런 것도 네. 초등학교를 보내보신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걱정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느껴졌는지. 그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회계라는 교육을 안고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쓱 기억이 속이 상했다. 네. 좀 기대 교육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대와 어긋나고 있었다. 기대가 어긋나고 그래서 속상했다. 또 다른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네. 저희들 자랄 때는 많이 달라지고 인성교육의 절대적인 결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짜여있는 그 틀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거. 저희들 때보다 너무 달라지는 그 부분들은 그 선생님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제도권에서 만들어준 대 너희들은 이제 오 테두리 안에서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너무 거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네. 그런 것들이 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 때부터 네. 동생이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케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학업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됐었는데 유치원 때 교육과정하고 너무 이게 갭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야 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생을 콜해서 가서 면담을 해봤더니 숫자는 100까지 알아와야 된다. 그냥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수만 다 스타트는 똑같이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부수적인 교육을 할 때는 다 같이 시작하자 그래서 못하면 그냥 부모한테 조금씩 원조해주고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숫자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영어는 지금 시작하니까 한글은 다 떼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린다,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다. 교수한테 여기부터 하자. 얘를 즐겁게 살게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또 초등학교 막상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종이접기를 안 가르치지 않나 봐요. 종이접기를 잘. 동네 언니 종이접기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것도 부자가 됐더니 애가 갑자기 그 바뀌어진 환경에서 자꾸 이제 어떤 그 과업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얘가 글씨를 못 쓴다. 또 뭐 왼손으로 쓸, 얘가 왼손잡인데 왼손으로 쓰니까 옆 친구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짝꿍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즐겁게 보냈던 조카의 생활들은 자꾸 공부, 어떤 이제 뭐 영어를 누구는 얼마까지 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 문제집 5번씩 풀어갖고 단문을 갖고요. 네, 그러면 이미 학교에서 해야 될 걸 정해놓고 거기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교육이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나 걸음걸이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가거나 과업 중심으로 간다. 아이들이 그래서 괴로워진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네, 좋아요. 그거 많이 느끼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또래 관계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자신감 없거나 선생님이 과업에서 좀 뒤처진 아이들은 또래 안에서도 한마디로 왕따나 따돌림을 많이 받는 것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네. 잘하는 아이는 항상 선생님이 주목해서 아이를 띄워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게 조금 분리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개인차를 다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우수한 아이들 중심으로 이미 몰고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예 상처를 많이 받겠네요. 네.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체 큰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초등교육에 문제가 있다를 찾아낼 수도 있고 지금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적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초등 과정을 거치고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중등 과정까지 전체 과정이 어떤 하나의 맥으로 흘러갈 텐데 이 제도교육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가 실제로는
우리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다른 측면, 예를 들어서 뭐 교사의 자질이 어떠냐. 지금 어떤 교사가 어떤 나이는 입부하고 어떤 나이는 입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치명적이죠. 교사로서 도저히 이렇게 갖추지 않아야 될 그 태도인데 그런 거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또 아이들이 다루는 수준, 교육의 수준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상황과 잘 맞물려 있는가라고 봤을 때도 그렇다. 또 평가. 초등 어린이들에게 평가하는 방식이 매우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종이접기 못해요. 라고 하는 건 종이접기를 왜 해야 되는지, 종이접기가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끌려오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지, 접기 그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육에서 우리도 학교 안의 문제를 보지만 학교 밖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처럼 아이들을 만나고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진도 개념을 가지고 3월달에 이걸 떼고 4월달에 이렇게 뭐 그런 많잖아요. 그 시중에서 하는 학습지 같은 것도 많고 이름도 막 소크라테스 이런 것도 붙이면서 하는 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결국은 어떤 아이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렇게 쭉 가서 추구하는 어떤 방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봅시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교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사잖아요.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교사는 어떤 존재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때요?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모든 부모는 교사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이렇게 자세, 아니면 어떤 그 목적 지향성을 갖는 게 좋을까? 그러면 교사를 이제 이렇게 서울교대나 교육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하는 질문 중에서 가장 아주 이렇게 오래된 질문이고 가장 반복이 많이 되는 질문 중에서 교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럼 그 교원대학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사를 성직자로 볼 거냐, 아니면 전문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노동자로 볼 거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교사는 무엇인지? 요즘에 성직자라고 하면? 네. 저는 약간 성직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 가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네. 마음의 치유도 받고. 근데 교육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모범도 돼야 되고, 네. 아이를 지지도 해줘야 되고, 아이를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근데 저는 지켜보면서 안내하는 그런 게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직자. 네. 옆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네. 왜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거 잘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있을까.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을 만났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끌어갈 건가. 이 교사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전문가에게도 해야 돼요. 그럼 옆에서 전문가이면서 노동가는 예, 전문가이면서도 노동자? 네, 왜요? 전문가 선생님 말씀대로 전문가이시게 되는 그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단한 노력이 없으시면 그런 전문성에 못 도달하실 거예요. 전문가의 주는 노동가. 네.
그 그러니까 교원대학에서 질문했던 교수는 학생들이 무엇을 답변하는가 발견을 해요.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학대학까지 왜 여기 왔냐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직자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오겠냐고 얘기를 하죠. 사람 교사가 되려고 하겠냐고 얘기를 하죠. 전문가가 되겠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뭔 얘기하면 그럼 직업인으로서의 역할밖에 없냐고 얘기를 하죠. 교육은 또 다른 차원의 그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성직자의 역할이 빠지면 실제로 교사의 온전한 모습이 갖춰지겠냐라고 또 막 반응을 하죠. 또 노동자라고 하면 그건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긴 하지만 어때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죠. 교사는 기본적으로 성직자이면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성직자는 고도의 영성적인 힘을 갖는 사람이어서 있어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의 상태를 잘 느끼고 잘 보듬어 줄 수 있고 잘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그 역량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수업을 스스로 생산하고 수업을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노동자의 현실적으로, 그죠? 내가 그걸로 나의 자아실현을 하고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우위에 둘 거냐의 문제보다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서울교대에서는 그렇게 교사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코칭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토, 리더, 코칭. 교사의 역할 중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문을 받아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 멘토의 역할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멘토의 역할이 강하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 수학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네, 멘토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코치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멘토인데, 개입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 네. 저기 진중건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예. 멘토와 꼰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내줬대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멘토가 아니라. 멘토와 꼰대의 차이는 뭘까요? 꼰대들은 보면, 네. 저도 이제 꼰대에 들어가는데, 지나치게 네. 감싸고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네. 그 대상은 저기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알아서 와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개입하거나. 네. 멘토는 멘티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렇죠. 관찰을 하고 적절하게 도와주는. 방향만 해주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사는 강력한 리더 역할을 또 해야 돼요. 리더는 어때요? 구성원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끌어가는 거죠. 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뛰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층층의 어떤 차이들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명확한 코칭 능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몸으로 또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교사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인간 존재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 철학적 관점이 교육학적으로 스며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가시는 때 질문을, 우리가 어린이를 표현할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아동이라고 표현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린이라고 표현하는 선생님이 있고 제, 예 해서 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동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인데 아동 이게 계속 관습적으로 내려가서 아동이라고 쓰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린이는 무슨 뜻일까요? 왜 어린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이름이 있잖아요. 봄은 왜 봄이죠? 의미가 없을까요? 봄? 지금 봄이잖아요. 왜 봄이라고 했을까요?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분, 여기 처음 오늘의 이렇게 봄이 되면 나타나잖아요. 네, 그쵸? 없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봄은 보다의 명사형이거든요. 본다는 거예요. 뭘까요? 겨울이도 보고 아지랑이도 보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게 열리는 시기,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시기, 그걸 보려고 하는 게 봄이라고 해요. 여름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열다의 명사형이 여름 이렇게 됐어요. 얘를 탈락이 돼서 여름은 열어가는 거, 열매가 열리는 거 이런 것들 같죠. 가을은요? 그 고어를 공부해볼 때, 국어 국락을 공부하신 분은 가을은 갓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간다, 가을. 어디로가요? 다시 원래대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을이 되는 거고, 겨울은요? 우리가 어린 여자아이를 계집애라고 하죠. 왜 계집애라고 하죠? 집에 머물러 있는, 집에 있는 아이라고 해서 계집애라고. 겨울도 똑같아요.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겨시다 에서 나왔어요. 계시다, 겨시다. 네, 그 겨울이 됐어요. 우리말이 소리 글자지만 그 소리를 만들 때 뜻을 담아낸다. 네, 뜻을 담아내는데 그냥 막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뜻을. 그럼 어린이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 봄과 닮았어요. 어린이들은. 봄은 가만히 보면, 보세요. 봄은 이렇게, 겨울이 봄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봄에는 겨울이 들어있어요. 아침, 저녁은 어때요? 겨울처럼 차가운 느낌이 있죠? 또 봄은 여름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봄볕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꿀 때 쓰죠. 며느리 미우면 봄볕에 일본이죠. 그죠? 네. 여름이 엄청 더욱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봄볕에 얼굴이 타면 한여름에 타는 것만큼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새로운 어린이. 말뜻을 그대로 생각해봅니다. 어리다. 네? 어린이? 네. 뭔가 이렇게 성장이 덜 됐다,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장이 안 됐다. 아직. 뭐가 성장이 안 됐을까요? 생각이? 몸이? 네. 어린이는 그 방정환 선생님도 그랬고 아리스토가 어린 인간을 크게 어린이 그다음에 자라느니 그다음 자라니 늙은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어리고 뭐가 자라고 뭐가 자랐고 뭐가 늙을까 하고 그거를 좀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였어요. 봄비처럼 맑고 고운 기운이 가득 뿌려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군림대명에 나오는 어린 백성을 이렇게 하는 그때는 어리석은 뜻이잖아요. 물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성장이 덜 된 상태. 뭐가 성장이 덜 됐을까? 몸도 성장이 덜 됐고 아직 영혼도 성장이 덜 됐고 정신도 성장이 덜 됐고 그 기운, 특히 이 기운이 가득 끓여있지 그것이 성장이 안 된 거죠. 뭐 우리가 신체로 보면 뇌는 어때요? 아직 전두엽은 씨앗만 있는 거고 생겨나지도 않은 상태고, 그죠? 이제 우뇌가 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도 보면 세포들이 한꺼번에 다 태어나긴 했지만 성장하고 강화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니다.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그 기운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봄과 같은, 그래서 아이들이어서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어요. 막 출렁출렁하고, 그죠? 금방 우중들었다가도 어떨까요? 예, 돌아서고 나서 엄마가 간식 먹어보면 네, 그러고 해, 그러고 오죠? 엄마한테 금방 혼났는데 간식 먹으라 그러면 언제 내가 혼났지? 그러고 다시 국물 닦으면서 먹으러 가요.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때요? 삐졌으면 밥 먹으라 그래. 밥 먹어보니까 안 먹죠. 그래서 그 삐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내 상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나 지금 삐졌거든? 이걸 보내잖아요. 아이들은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아이들이죠. 기운이 가득 끓여있지 성장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성장이 안 됐고,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늙은이는 뭐가 늙었어요? 기운이 늙은 거죠. 기운이 자랐어요. 자라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알아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뭔가 또 주게 되고 자꾸 주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되면 자기가 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야 줘야 갈 수 있거든요. 가만히 머물 수 있는 거죠. 네. 이 단계. 이걸 우리가 악의로 표현하면 여름은 또 이렇게 연결되고 가을은 다시 또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계절 하나하나에 보면 이 여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봄과 가을이 들어있어요. 그죠? 가을에는요 또 여름과 겨울이 들어있어요. 겨울도 보면 한낮에는 어때요? 가을과 봄처럼 따스한 기운이 있죠. 이 네 계절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리면서 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요거는 봄은 강량이 동리의 기운이에요. 강량이 크게 되고 가을은 서쪽이고 여름은
방위라고 연결돼요. 그러면 인간의 전체 순환적인 삶의 체계와 계절과 뭐예요? 시기들이 서로 맞물리게 된다. 그럼 이거를 하루로 따지면 어떨까요? 봄은 아침이겠죠? 가을은 저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름은 한낮이 되겠죠? 겨울은 한밤이 됩니다. 여기서 한은 깊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루의 흐름과 한 계절의 흐름과 일전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인간을 이해할 때, 이제 자라야 할 시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뭔가 출력을 하려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은 무슨 시기일까요? 입력하는 시기이죠. 출력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출력할까요? 여기 와야 출력할 수 있어요. 여기 와야. 여기서는 출력이 불가능해요. 여기는 입력의 과정이고, 여기 출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내가 줄 수 있고, 저도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초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교육에서도 있지만 특히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은 왕성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세계를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그걸 느끼게 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뭔가 오도하는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실행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배워갈 수 있죠. 특히 요즘 조기교육 붐이 일어나서 유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단말 카드 같은 거 보여주고 단말 기계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잣집 강남 쪽에 부잣집 자녀들 쪽에서 자폐아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성장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마음껏 놀아야 될 시기, 세상을 마음껏 느껴야 될 시기에 요구를 당해요. 너 이게 뭐라고 생각해? 생각할 수도 없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성장이 왜곡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숨결처럼 들고 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봄은 씨앗을 심어서 모든 걸 키우는 시기라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입력하는 시기고 여기는 출력하는 시기잖아요. 가을은 뭔가 끌어내서 나누어주는 시기예요. 이게 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요즘 겨울이어도 오이도 먹을 수 있고 호박도 먹을 수 있고 가지도 먹을 수 있고 여름철에라는 채소들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자연의 어떤 전체 균형을 깨뜨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어서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이거나 파격적인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이들 일정한 성장 과정을 지나야 이가리를 해요. 5만 년 전의 인간들도 7살과 8살쯤 됐을 때 이가리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7살, 8살쯤 돼야 이가리를 시작하고 11살, 12살, 13살 이 정도 됐을 때 이가리가 끝나요. 거의 7, 8년의 시간이 이가리를 갈 기간이 필요하죠. 그거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흐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어떤 흐름에 우주의 그 시간의 흐름, 성장 변화의 흐름에 인간의 흐름이 맞물렸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것과 맞물려서 또 다른 독특한 존재로서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3구성체로 보거든요. 3구성체.
그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설명을 하던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거는 이 몸이 왔지만, 무엇이 나를 여기 오게 했을까요? 네. 인간의 정신,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 목표의식, 그죠? 이런 것들이 나를 여기 오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분리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의지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지의 힘이 약한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